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JK그룹 타워의 최상층. 도시의 정점에서 강태준 회장은 팔짱을 낀 채 도시의 일몰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명성과 부를 대변하듯 넓고 미니멀했으며 최고급 마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이었다. 저 멀리 한강 다리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하며 도시의 동맥에 피가 돌기 시작했지만 태준의 세계는 2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의 시간은 윤서아의 죽음과 함께 박제되었다. 그의 표정은 조각상처럼 차가웠고 감정의 동요를 읽어내기 어려웠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슬픔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대한 원목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결제 서류와 최신형 태블릿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작은 은색 액자였다. 액자 속에는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서아, 그의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고 이제는 그의 삶을 올가매는 그림자가 된 이름. 그는 마른 손가락으로 액자의 차가운 유리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고 그녀가 즐겨 쓰던 프리지아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아서 현실의 고통은 더욱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갖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실감. 태주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채 낮고 건조하게 울렸다. 김 비서.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 침착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2년 전 윤서아 씨의 심장, 그 이식 수혜자 찾았나? 그의 질문은 마치 일상적인 업무 지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집요함과 절박함은 김진우 비서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치게 한 원인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의 의료 기록을, 그것도 심장 이식 수혜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회장님, 현재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병원 측의 협조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방법을 찾으라고 했지. 변명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태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JK그룹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오늘 안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짧은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불가능한 명령이었지만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다. 그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태준은 통신을 끊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시의 야경은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는 서아의 심장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흔적, 그녀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 그 심장이 지금 어디서, 누구의 가슴 안에서 뛰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집착이든 미련이든 혹은 광기일지라도 상관없었다. 그 심장을 찾아야만. 그는 이 지독한 시간의 감옥에서 한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편,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동네의 한 옥탑방. 한유라는 막 고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무거운 어깨를 돌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방 안은 비좁고 낡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창계는 작은 화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낡은 책상 위에는 향수와 관련된 전문 서적들, 그리고 이름 모를 에센셜 오일이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유라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소화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피로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다.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살려준 새로운 심장. 때때로 이 심장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선 감정들을 보내오곤 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나 특정 장소나 향기에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의사는 이식 후의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일 뿐이라고 했지만 유라는 그것이 단순한 반응 이상의 무언가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자신만의 작은 조향 공간을 마주했다. 이것이야말로 고된 현실 속에서 그녀를 숨쉬게 하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꿈이었다.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스포이드를 들어 투명한 비커에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베르가못의 상큼함, 라벤더의 평온함, 그리고 샌다루드의 깊은 안정감. 그녀는 와이로라는 이름의 향수를 만들고 있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포옹과도 같은 향기를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의 후각은 천부적이었다. 아주 미세한 향의 차이도 구별해냈고 여러 향을 조합하여 전혀 새로운 감성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재능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꿈을 펼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의 재능은 작은 옥탑방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향을 조합하는 데 집중하던 유라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파왔다. 오늘은 유독 그 슬픔의 감정이 짙었다. 마치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듯한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심장의 원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랑을 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익명의 기증자에게 항상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유라는 강남의 한 고급 플라워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로운 공기 속에서 꽃을 다듬고 포장하는 일은 그녀가 하는 여러 아르바이트 중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다. 향기를 다루는 그녀의 재능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손님들은 유라가 추천하고 조합해주는 꽃다발에 유독 만족감을 표했다. 딸랑, 가지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어서 오세요. 유라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아우라.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강태준이었다. 어젯밤 김비서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한유라의 신원을 파악해 보고했다. 태준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녀가 일하는 이곳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오직 유에게만 시선을 고정했다. 사진으로 본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서아의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어느 구석 하나 닮은 점이 없었다. 실망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유라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의 강렬한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유라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계속해서 관찰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숨쉬는 방식,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그는 비이성적으로 그녀의 안에서 서아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을 그 심장의 고동을 들으려는 듯이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하얀색 프리지아, 한 다발 포장해 주시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유라는 그의 말에 잠시 놀랐다. 하얀 프리지아. 그것은 서아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던진 미끼였다. 유라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얀 프리지아는 좋은 선택이세요. 당신의 시작을 응원한다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향기는 깨끗하면서도 달콤해서 새로운 희망을 떠올리게 하죠.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다정했다. 하지만 태준이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다. 그는 혹시나 이 꽃에 대해 그녀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유라의 반응은 그저 친절한 플로리스트의 그것일 뿐이었다. 유라는 능숙한 솜씨로 가장 신선한 프리지아를 골라 포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꽃과 포장지 사이를 우아하게 오갔다. 태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아와는 전혀 다른 손, 다른 움직임.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다 되었습니다. 유라가 완성된 꽃다발을 그에게 내밀었다. 태준이 꽃다발을 받아들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끝에 스쳤다. 아주 짧고 우연한 접촉.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태준은 마치 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놀랐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유라가 갑자기 숨을 흡 하고 들이마시며 비틀거렸다. 그녀는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는 당혹감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태준의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났다. 아, 네. 괜찮아요. 잠시 현기증이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방금 전 그의 손이 닿는 순간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심장을 강타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이별을 겪은 듯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그리움. 그것은 명백히 그녀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냉정한 표정 뒤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실망과 혼란 속에서 헤매던 그의 마음에 하나의 확신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은 기억하고 있다. 이 여자의 가슴 속에서 서아의 심장이 그를 알아보고 반응하고 있다. 그것은 끔찍하면서도 황홀한 발견이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목표물을 발견한 사냥꾼의 집요하고 뜨거운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이 여자를, 아니,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을 자신의 곁에 두어야만 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플라워샵을 나온 강태주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희열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뒷좌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하얀 프리지아 다발이 짙은 향기를 내뿜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서아를 떠올리게 하는 위안의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가설을 증명하고 새로운 목표를 확인시켜준 전리품일 뿐이었다. 그의 심장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한유라.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며 가슴을 움켜쥐던 그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연약한 모습은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소유욕에 가까웠다. 그는 차가 출발하자마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한유라 씨에 대한 모든 자료를 1시간 내로 내 책상 위로 올려. 가족관계, 재정상태, 학력, 경력,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그리고 JK 호텔 시그니처 향수 개발 프로젝트 기획안. 즉시 준비해. 태주는 김 비서의 질문을 가차없이 잘랐다. 신규 프로젝트 말입니까? 그래, 호텔의 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총괄 책임자는 나다. 프로젝트의 리드 조향사는 외부에서 영입할 거다. 기획안에는 최고 수준의 대우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네, 회장님께서 직접...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거대 프로젝트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회장이 고작 호텔 향수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무언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이유를 묻는 대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유라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낮에 플라워샵에서 겪었던 일이 계속해서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 낯선 남자의 강렬한 눈빛,
그리고 그의 손이 스쳤을 때 심장을 관통하던 그 정체 모를 슬픔. 마치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그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녀는 피곤해서 그런 걸 거라고. 최근 무리를 한탓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핸드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자는 할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이었다. 네, 여보세요. 한유라 보호자님 되시죠? 여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유라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기에 충분했다. 할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고 정밀 검사와 함께 더 나은 치료가 시급하다는 이야기였다. 의사는 몇 가지 치료법과 수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비용이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유라는 잠시 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통장 장호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판에 막대한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책상 위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에센셜 오일 병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꿈, 하지만 꿈은 배고픔과 절망 앞에서는 너무나도 무력하고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참아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다음 날 유라는 시끄러운 카페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페의 유리문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카페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풍경이었다. 곧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곧장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어제 태준의 옆에 있던 김 비서였다. 한유라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는 JK그룹 강태준 회장님의 비서 김진우라고 합니다. 김 비서는 은색 JK그룹 로고가 박힌 두툼하고 하얀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한유라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유라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JK그룹 회장 어제 그 남자 대체 왜 그녀는 혹시 자신이 가게에서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아니면 무슨 사기극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온갖 상상을 했다. 저를 왜? 자세한 이야기는 회장님께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김 비서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막막한 미래를 떠올리자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JK그룹 타워의 회장실은 유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엎드린 듯한 압도적인 전망, 값비싼 예술작품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듯한 무겁고 차가운 정적, 유라는 마치 거인의 성에 들어온 개미처럼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보다 더욱 냉정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다. 어제 플라워샵에서 당신의 재능을 보았소. 꽃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인상적이었지.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유라는 알 턱이 없었다. 태주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JK 호텔에서 새로운 시그니처 향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오. 우리는 상투적인 유명 조향사가 아닌 신선하고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소.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이지.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프로젝트 조향사,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이 프로젝트의 리드 조향사 자리를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소. 그녀가 서류를 집어들자 첫 페이지에 적힌 계약 조건이 눈에 들어왔다. 연봉, 성과급, 연구 지원비. 그녀가 평생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것 같은 액수였다. 이 돈만 있다면 할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안정적인 생활과 함께 오직 꿈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될 터였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유라는 이 파격적인 제안 뒤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 왜 저입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험 많은 조향사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그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당돌한 질문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잠시 그녀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재능이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값비싼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차갑고 소유욕 가득한 눈빛이었다. 유라는 그 시선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감을 믿소. 태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유명한 이름값에 거품이 낀 조향사들은 질렸어. 나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을 원하오. 그리고 내 눈에는 한유라 씨가 바로 그 원석으로 보였고.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유라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그의 눈빛. 모든 것은 그 이상한 눈빛 때문이었다. 마치 그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그 집요한 시선. 그녀의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건 위험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이성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유혹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텅 빈 통장,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꿈. 유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의심스러운 함정일지도 모르는 길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절망적인 현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만족감의 표시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현명한 선택이요.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통째로 이 낯설고 차가운 남자의 세계에 저당 잡히는 계약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계약의 진짜 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앞으로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것인지를. 한유라의 새로운 세상은 JK그룹 타워 35층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개인 조향 연구실은 과거 그녀의 옥탑방 작업 공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심장부가 한눈에 들어왔고 실내에는 최첨단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부터 세계 각지에서 공수해온 수백 종류의 희귀 에센셜 오일까지 조향사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처음 며칠간 유라는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닌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봐야 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연구 보조원까지 배정되었다. 누군가를 이끌어본 경험이 전무했던 그녀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열정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할 단 한 번의 기회였다. 그녀는 일에 몰두했다. JK 호텔의 로비, 스위트룸, 스파 등 각 공간의 사진과 설계도를 보며 그곳을 방문할 고객들의 감정을 상상했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향을 섞는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그녀는 향기로 이야기를 만들고 공간에 영혼을 불어넣으려 했다. 그녀의 코와 감각은 잠재력을 폭발시키듯 누구도 생각지 못한 향의 조합들을 섬세하게 창조해 나갔다. 강태준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이라는 명목에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연구실을 찾았다. 처음 그의 목적은 명확했다. 한유라라는 인물을 통해 윤서아의 흔적을 찾으려는 것. 서아 역시 화가로서 예술적 감성이 뛰어났지만 그녀의 작품 세계는 강렬하고 대담했으며 추상적이었다. 태주는 유라의 조향 과정에서 서아와 비슷한 예술적 고집이나 영감의 편린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매번 빗나갔다. 그는 한율에게서 윤서아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대신
윤서에게는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만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연구실에 들렀을 때였다. 보조 연구원 중 한 명이 실수로 고가의 로즈 앱솔루트 원액이 담긴 바이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구실 안에 순식간에 수백만 원짜리 장미향이 진동했고 실수를 저지른 연구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JK그룹에서 이 정도의 손실을 입힌다는 것은 곧 해고를 의미했다. 태주는 당연히 유라가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적어도 엄하게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다. 서하였다면 그랬을 테니까. 그러나 유라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보며 당황한 연구원에게 달려가 가장 먼저 물었다.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그녀는 연구원의 손을 살피며 상처가 없는지부터 확인했다. 연구원이 고개를 젓자 그제야 안심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다행이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치우고 원액은 다시 주문하면 돼요. 태주는 그 자리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비난도 책임 추궁도 없었다. 오직 사람에 대한 따뜻한 걱정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침착함만이 존재했다. 그가 살아온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낯선 풍경이었다. 그 순간 그의 완벽했던 집착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한유라를 서아의 심장을 가진 여자가 아닌 한유라라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균열은 그녀의 작업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태주는 그녀가 만든 1차 시제품의 향을 맡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향은 너무 부드러운 것 아닌가. JK 호텔의 위엄과 명성을 표현하기엔 부족해.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유라는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회장님, 진정한 럭셔리는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편안함과 특별한 기억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향을 통해 고객들이 JK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집에 돌아온 듯한 아늑함과 동시에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강렬함보다는 은은함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향.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향 철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태주는 반박하려던 말을 삼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고 향에 대한 그녀의 깊은 이해와 애정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전문성을 존중하게 되었다. 서아의 흔적을 찾으려던 그의 방문은 어느새 한유라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흥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편 JK그룹의 권력 핵심부에서는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었다. 최민호 전무이사는 JK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였다. 그는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야망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그룹 내에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며 호시탐탐 더 높은 곳을 노리는 그에게 강태준 회장의 최근 행보는 의아함을 자아냈다. 고위 임원회의에서 최민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해외 M&A 건에 대해 브리핑하며 다른 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은 보고를 듣는 내내 어딘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회의 말미에 그는 뜬금없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신선한 시각들이 그룹 전체의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투에 섞인 미묘한 온기를 최민호는 놓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통해 회장이 개인적으로 총괄한다는 호텔 시그니처 향수 프로젝트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아무런 경력도 없는 아르바이트생 출신의 젊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민호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강태준은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고작 향수 프로젝트에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앉히고 직접 챙긴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는 한유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이라면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던 태주는 조용히 유라의 작업 공간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수많은 시향지와 노트에 둘러싸인 차에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고된 하루의 피로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태주는 발소리를 죽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잠든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그녀의 숨소리에, 심장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리듬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피곤에 지쳐 파르르 떨리는 속눈썹, 노트에 집중하느라 뺨에 묻은 연필 자국, 아이처럼 웅크린 자세. 그 순간 그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통해 서아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고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여자, 한유라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멈추었다. 대신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값비싼 수트 재킷을 벗어 잠든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것은 서아의 심장을 보호하려는 행위가 아니었다. 주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한 무의식적이고 순수한 배려의 행위였다. 재킷을 덮어주고 돌아서는 그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파문처럼 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하루 단 한 번도 서아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그의 완벽했던 집착의 외벽에 이제는 누구의 눈에도 보일 만큼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준과 한유라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태준의 연구실 방문은 더 이상 감시나 확인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순수하게 그녀의 작업 과정이 궁금했고 향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듣는 것을 즐겼다. 그들은 향과 예술, 때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비밀은 각자의 가슴에 묻어둔 채였다. 태주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비서실에서는 얼음 같던 회장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머무는 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가 놀라움과 함께 흘러나왔다. 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태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에게 향기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감정은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유라는 새로운 영감에 사로잡혔다. 호텔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오직 그녀 자신을 위한 향이었다. 그녀는 그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게 하는 화이트 프리지아에 작약의 풍성함과 머스크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잔향을 더했다. 순수하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깊이 끌어당기는 신비로운 향기였다. 마치 그들 사이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처럼. 늦은 오후, 태준이 연구실을 찾았다. 유라는 막 완성된 향기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약간 상기된 얼굴로 그를 맞았다. 회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새로 만든 향이 있는데 한번 맡아봐 주시겠어요? 태준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시향지를 적셔 그의 손목에 가볍게 갖다 댔다. 태준이 손목을 코 가까이 가져가 향을 들이마시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익숙한 향기,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의 향기. 그것은 서아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던 그녀의 시그니처 향수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녀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밤에도 그의 옷깃에 배어있던 바로 그 향기였다. 순간 태준의 표정이 하얗게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아득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헤맸다. 눈앞에 있는 것은 한유라였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윤서아가 바로 여기에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2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 슬픔, 그리고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홀린 듯 애절한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세어아야. 그 한마디. 그 이름은 공기 중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흩어지며 유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의 안에서 조심스럽게 피어나던 모든 희망과 설렘이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어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따뜻했던 눈빛은 순식간에 텅 빈 얼음장으로 변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자신을 향하던 그 강렬한 눈빛, 파격적인 제안, 그리고 알 수 없었던 배려들. 그 모든 것이 한유라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은 그저 윤서아라는 여자의 그림자를 담은 대용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장이 이식된 순간부터 느꼈던 낯선 감정들의 정체가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다. 유라는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채 차갑게 울렸다. 저는 한유라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작업대로 향했다.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세워졌다. 태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유라 씨, 미안하오. 방금 건 내가 실수를. 그는 변명이라도 하려 했지만 유라는 그에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는 일에만 몰두하며 그를 완벽한 타인으로 대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위태로운 신뢰의 성은 단 한마디 말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편 최민호 전무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한유라의 뒷조사를 마쳤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녀의 배경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강태준의 과거와 죽은 연인 윤서아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최민호는 심장 이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강태준의 감정적인 약점을 이용할 교활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유라의 무능함을 부각시켜 프로젝트 자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호텔 프로젝트는 최민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마케팅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사회를 상대로 한 중요한 중간 발표를 앞두고 유라의 팀은 해외에서 긴급하게 공수해야 하는 희귀 원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신복인 마케팅팀 부장을 통해 해당 원료의 통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서류를 누락시키고 세관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나중에 얼마든지 행정착오로 둘러댈 수 있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예상대로 원료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마케팅팀은 즉시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개발팀 한유라 팀 위에 시기적절한 서류 제출 실패로 인해 중요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책임을 교묘하게 유렉에 떠넘긴 것이다. 이것은 최민호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 자신의 특별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강태준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여자를 감싸고 둘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내칠 것인가? 다음 날 태준의 사무실로 호출된 유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한 태도로 원료 수급 지연 문제를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고 시선은 태준을 비껴간 채 책상 위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따뜻한 교감도 눈빛의 대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태준은 죄책감에 고통스러웠다. 사과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세운 철벽은 그에게 어떤 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그는 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다. 그는 마케팅팀의 보고서를 읽었다. 명백히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배후에 최민호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개인적인 실수로 망가진 관계와 그로 인해 시작된 사내의 정치적 공격 사이에 고립되었다. 태주는 자신의 앞에서 아무런 표정 없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그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깊은 곳, 그가 만들어낸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보았다. 그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드리운 그림자는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노리는 적들의 표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휘몰아쳤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해야 하는가,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시작해버린 이 싸움에서 그녀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강태준이 서아의 이름을 부른 그날 이후 연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얼어붙었다. 한유라는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업무 외에는 단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고 그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피했다. 그녀의 예의 바르지만 얼음장 같은 태도는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태준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이 깊은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세운 벽은 너무나도 높고 단단했다. 최민호의 1차 방해 공작으로 인한 원료 수급 문제는 유라의 끈질긴 노력으로 가까스로 해결되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기존의 조합을 수정하고 대체제를 찾아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사회 내부 보고용으로는 그럭저럭 패서블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태주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마케팅팀의 불만을 억눌렀지만 이것은 오히려 최민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강태준이 저 여자를 비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최민호는 다음 계획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실수가 아닌 한유라의 경력 자체를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사고여야만 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연구실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원료 보관실이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공수해온 수억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섬세한 향료 원액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최민호는 자신의 신복을 통해 연구실의 하급 기술자 중 승진해서 누락되어 회사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 명에게 은밀히 접근했다. 거액의 돈과 확실한 미래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기술자는 결국 최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계획은 교묘하고 치밀했다. 기술자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원료 보관실의 한곤 항습 시스템에 몰래 접근했다. 그는 단 몇 시간 동안만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도록 시스템을 조작했다. 섬세한 천연 오일들은 고온에 노출되면 분자 구조가 파괴되어 향이 변질되거나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 동시에 그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조작하여 마치 시스템 오류 경고가 발생했으나 야간 근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보고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연구실의 총책임자인 한율에게 돌아갈 것이었다. 중요한 이사회 발표 당일 아침, 마지막으로 완성된 향수 원액을 가지러 보관실로 향하는 유라와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육중한 보안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시원하고 향긋한 공기가 아닌 후덥지근하고 역한 공기였다. 마치 무언가 상하고 변질된 듯한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팀원 중 한 명이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선반으로 달려갔다. 아름다운 호박색과 황금빛을 띠고 있어야 할 원액들이 담긴 바이알들은 모두 기분 나쁜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층이 분리된 채 탁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바이알 하나의 뚜껑을 열어 향을 맡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름답던 향은 온데간데 없고 불쾌한 냄새만이 진동했다. 모든 것이 망가졌다.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원료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그녀와 팀원들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고 곧바로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강태준을 비롯해 최민호와 그의 마케팅팀 임원들까지 모두 모였다. 최민호 측이 제시한 조작된 시스템 로그 기록은 명백히 관리 소홀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민호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을 담아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수억 원의 회사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한유라 씨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드는군요.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문 채 서 있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모든 증거는 자신의 과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불명예 해고라는 끔찍한 미래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두가 강태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어떤 말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한유라를 내칠 것인지. 그때였다. 광예스 태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육중한 테이블이 울리며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정지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실망한 프로젝트 책임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살벌하고 무자비한 분노였다. 그는 최민호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절망에 빠진 채 모든 것을 체념한 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명확해졌다. 이것은 함정이다. 서아의 기억이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아닌 저 여자, 자신이 어느새 존중하고 신경 쓰게 된 한유라라는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비열한 함정. 태주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이 프로젝트 중단하지 않소? 그는 자신의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보안팀과 IT팀을 소집해 24시간 내로 연구실과 원료 보관실의 모든 출입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서버 로그 원본을 복구해서 내게 보고하도록. 내부 소행뿐만 아니라 외부 해킹 가능성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져. 그의 명령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이어서 그는 얼어붙은 최민회계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 같았다. 그리고 최애 전무, 마케팅팀의 보고서는 잘 봤소.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일에 대한 모든 판단은 보류하겠소. 사고의 원인이 명확해질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거란 말이오. 마지막으로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듯 말했다. 그의 시선은 유라에게 닿아 있었다. 한유라 씨는 내 책임해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오. 그것은 최민호를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한유라를 향한 절대적인 보호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눈앞의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질책하고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던 남자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차가운 회장님도 서아라는 여자의 옛 연인도 아닌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예상치 못한 그의 맹렬한 보호가 혼란스러운 불씨 하나를 던졌다. 그것은 아직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희미한 빛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회의실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JK그룹의 보안팀과 IT 전문가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쥐 죽은 듯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움직였다. 태준은 김 비서에게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며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추듯 사건의 전모를 파악해 나가고 있었다. 예상대로 복원된 서버 로그 원본에서는 명백한 수동 조작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온도를 변경한 것이다. CCTV 영상에서는 문제의 그 기술자가 늦은 밤 원료 보관실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모든 증거는 그 기술자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가 단지 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몸통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기술자, 당장 잡아와. 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언론에는 절대 새어나가선 안 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배후를 알아내야 한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김 비서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2년 전 윤서아 씨 교통사고 기록. 다시 한번 전부 검토해. 경찰 보고서, 보험사 기록, 현장 증인 진술. 사소한 거래 하나까지 전부 다. 김 비서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회장님, 그 사건은 이미 단순 과속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종결. 최민호 전무의 그 당시 알리바이도. 태주는 그의 말을 잘랐다.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회장의 눈빛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번 원료 폐기 사건에서 보여준 최민호의 잔인함과 교활함은 태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아의 죽음에 대한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다시 싹트게 했다. 어쩌면 그녀의 죽음이 그렇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설. 한편 한유라는 혼란의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의 연구실은 조사를 위해 폐쇄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할 일을 잃어버렸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녀를 맹렬하게 보호해 주었던 태준의 행동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을 서아라고 불렀던 남자가 이제 와서 왜 자신을 위해 회사 내의 이인자와 맞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장기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유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그녀는 어둡고 비가 쏟아지는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 있었다. 운전석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저 멀리서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멀게 할 듯이 다가왔다.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절대적인 공포, 차체가 찌그러지는 굉금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기 직전. 그녀는 바로 옆자리, 운전대를 잡고 있던 누군가의 손목에서 빛나는 것을 보았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값비싸 보이는 은색 커프스 버튼. 안 돼!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 속의 심장은 마치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그 공포와 절망감이 피부에 각인된 듯했다. 이것은 기억인가? 다음 날 회사 복도에서 유라는 우연히 최민호 전무와 마주쳤다. 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와 걸음을 멈췄다. 한유라 씨,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군요. 많이 힘들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사 일은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말이죠. 그는 그녀와 태준의 관계를 떠보며 은근히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었다. 유라가 무어라 대답하려던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최민호가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설렘이나 긴장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짐승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어젯밤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공포, 그녀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가 제스처를 취하는 손으로 향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그의 하얀 셔츠 소매 끝에 달려있는 커프스 버튼.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독특한 문양의 은색 커프스 버튼과 정확히 일치했다. 흡, 유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시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최민호는 자신의 커프스 버튼에 고정된 그녀의 시선과 경악으로 물든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공포가 연기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를 지나쳐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한유라. 저 여자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변수였다. 유라는 복도에 홀로 남아 온몸을 떨었다. 꿈과 현실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끔찍한 진실에 편린 그녀의 가슴 속 심장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준의 사무실. 김 비서가 데려온 기술자는 태준의 서늘한 위압감 앞에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았다는 것. 돈의 출처는 유령 회사로 세탁되어 있어 당장 배후를 밝히기는 어려웠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번 사건이 명백한 사보타주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김 비서는 태준에게 또 다른 파일을 내밀었다. 2년 전 윤서아의 사고 기록이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사고 최초 신고자는 트럭 운전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던 또 다른 목격자가 경찰의 초기 진술에서 서아 씨의 차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려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비가 많이 와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 기록에서 무시되었습니다.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서아는 분명 혼자 차를 몰고 있었다. 조수석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그는 최민호의 그날 밤 알리바이를 떠올렸다. 몇몇 재계 인사들과의 완벽한 비공개 저녁 식사. 흠잡을 데 없는 알리바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완벽함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현장에서 사라진 의문의 인물,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벌어진 잔인한 사보타주.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무섭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진실이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혹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최민호와 마주쳤던 복도에서의 그 짧은 순간 이후 한유라의 세상은 이전과 달라졌다. 그녀의 가슴 속 심장은 더 이상 정체 모를 슬픔의 파도를 보내오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명확한 목표를 가진 경고 신호를,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끊임없이 보내왔다. 위험, 진실, 복수. 그녀는 더 이상 이 감정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직접 조사 때문에 출입이 통제된 35층 연구실로 찾아왔다. 텅 비고 서늘한 연구실의 공기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처럼 어색하면서도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변화된 행동 하나만으로 유라는 그들의 사이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지시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 태주는 서론 없이 기술자의 자백이 담긴 보고서와 조작된 로그 기록의 원본 분석 자료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예상대로 함정이었소? 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들을 먼저 제시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신뢰를 구하는 그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지 꼬리일 뿐이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차가운 권위가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절박함과 자신을 향한 조심스러운 요청만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공포를 꺼내놓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제가 꾼 꿈속에서 빗길을 달리던 차 안에 있던 사람, 서아 씨 옆에 앉아있던 사람, 그 커프스 버튼 들림없어요. 그녀의 말에 태주는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한 번도 타인에게 꺼내놓지 않았던 기억의 조각을 공유했다. 서아도 죽기 전에 초의 전무를 경계하고 있었소. 너무 야망이 크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저 여자의 직감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다. 그 고백은 유라의 비이성적인 느낌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였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 되었다. 이성과 직관, 권력과 기억,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목표 아래 뭉친 것이다. 최민호는 완벽주의자야. 실패를 용납 못하지.
본격적인 작전 회의가 시작되자 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번 사보타주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 거요. 우리는 그 불안감을 증폭시켜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해. 향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유라가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전사였다. 향기는 기억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예요. 우리는 그에게 잊고 싶었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줄 거예요. 그녀는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이라는 이름의 향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향수의 심장부에는 과거 서아가 태준과 함께 가꾸고 싶어 했던 달맞이꽃 Evening Primrose의 향을 넣자고 했다. 밤에만 피어나는 비밀스럽고 애틋한 꽃, 최민호 역시 알고 있을. 서아와 태준 사이의 내밀한 상징이었다. 그들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향수 프로젝트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론칭 행사를 성대하게 예고하여 최민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회장의 옛사랑을 추모하는 향수라는 소문을 흘려 그의 심리를 압박한다. 그가 초조해져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도록 혹은 진실의 단서를 흘리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연구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태준과 유라는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로서 함께 일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남아 향료의 배합에 대해 논의하고 최민호의 예상 반응을 시뮬레이션하며 덫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유라는 진실의 순간이라는 향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배신 뒤에 찾아오는 진실의 서늘함과 그 안에 담긴 슬픔을 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녀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뇌하는 모습을 태주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향, 당신이 처음 만들었던 그 프리지아 향 말이야. 서아가 쓰던 향수와 닮았었소. 그래서 그날 내가 이성을 잃었지. 그것은 변명이 아닌 상처의 고백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그녀에게 드러내 보였다. 유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눈빛으로 답했다. 그 기억 때문에 많이 괴로우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우리에게 진실을 밝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회장님뿐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 심장을 위해서도요.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한마디에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홀로 복수를 꿈꾸는 남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심장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인 우리가 되었다. 유라는 새로운 영감을 얻은 듯 다시 한번 시향지의 향료를 묻혔다. 달맞이꽃의 애틋함에 차가운 아이리스의 서늘함,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시도우드의 단단함, 슬픔과 진실, 그리고 결의가 담긴 향기가 마침내 완성되고 있었다. 최민호를 심판대에 세울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덫이었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지시 아래 JK그룹 홍보팀은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 향수 프로젝트를 그룹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포장하여 대대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최고급 잡지에는 향수의 신비로운 컨셉을 다루는 기사들이 실렸고 SNS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소문들은 상류층 사교계와 회사 내부를 빠르게 파고들었다. 그 향수는 강 회장이 잃어버린 연인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조향사 한유라는 회장님의 과거와 특별하고 신비로운 교감을 나누는 사이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최민호는 이 모든 흐름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도발적인 향수의 이름. 핵심 원료가 하필이면 서아와 자신만이 아는 달맞이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던 한유라의 기이한 반응까지 모든 것이 불길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명확히 깨달았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방역을 위해 그는 한유라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최민호는 자신의 어두운 인맥을 총동원했다. 불법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 그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한유라의 개인 의료 기록을 손에 넣었다. 그는 혹시나 그녀에게 숨겨진 질병이나 약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단어들, 심장 이식 수술, 수술 날짜, 그리고 병원의 이름. 그것은 2년 전 윤서아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바로 그날, 바로 그 병원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번개에 맞은 듯 번쩍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졌다. 강태준의 이해할 수 없었던 집착, 한유라가 알고 있을 리 없는 비밀을 아는 듯한 행동, 자신의 커프스 버튼을 보고 경악하던 그녀의 반응. 그것은 신비로운 교감이 아니었다. 윤서아. 자신이 직접 죽인 그 여자의 심장이 한유라의 가슴 안에서 계속해서 뛰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살해한 여자의 살아있는 마지막 조각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이제 차갑고 잔인한 분노로 변했다. 한유라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강태준의 곁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다. 그녀를 제거해야만 했다. 이 지긋지긋한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두 갈래로 진행되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강태준을 향했다. 최민호는 지난 몇 년간 비상시를 대비해 비밀리에 모아온 JK그룹의 내부 거래 자료들을 꺼내들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하여 강태준이 향수 프로젝트를 핑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익명투서 문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로 유명한 한 경제부 기자에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기사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JK그룹 강태준 회장, 수백억 대 비자금 조성 의혹.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긴급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은 순식간에 사면촉에 몰렸다. 최민호는 이 거대한 기업 스캔들에 태준의 발을 묶어둠으로써 그를 한율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 사자를 우리에 가두고 홀로 남은 사냥감을 노리는 비열한 전략이었다. 향수 론칭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어느 늦은 저녁, 태준은 갑작스럽게 터진 스캔들을 수습하느라 회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홀로 연구실에 남아 진실의 순간에 마지막 블렌딩 작업을 하던 유라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심장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텅 빈 회사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때였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밴 한 대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유라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차에서 내린 건장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최민호가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 동원하는 자들이었다. 모든 것은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 사내 중 한 명이 그녀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그는 유라의 번호로 강태준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인천항 제7부두패 창고, 밤 11시. 그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주소와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뒷좌석에 내던져진 유라의 눈에 공포가 가득 찼다. 꿈에서 예견되었던 그 끔찍한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심장이 기억하는 그 살인자와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한편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하던 강태준의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그는 유라의 번호로 온 의문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최민호가 그의 마지막 패를 던졌다. 이제 더 이상 체스 게임은 끝났다. 피할 수 없는 목숨을 건 마지막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항으로 향하는 강태준의 차는 어둠과 빗줄기를 칼날처럼 가르고 질주했다. 자동차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를 닦아냈지만 2년 전 그날 밤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비는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최민호의 교활함을 생각하면 경찰을 대동하는 것은 한유라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보안팀을 이끌고 문제 찍힌 주소지로 오되 자신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그의 차량에 설치된 최고급 녹음 장치가 모든 소리를 담을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덧치자 마지막 심판의 기록이 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더 이상 서아를 위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오직 한유라의 얼굴이었다. 조용하지만 강인했던 그녀의 모습, 따뜻했던 배려, 그리고 진실 앞에서 용기를 냈던 그녀의 눈빛.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그의 피를 차갑게 만들고 심장을 분노로 타오르게 했다. 이게 인천항 제7부두의 버려진 폐창고, 거대하고 음산한 공간의 한가운데 유라는 의자에 묶인 채였다.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깜박이는 전구 하나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의 어둠 속에는 최민호의 수하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최민호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이 된 듯 유유히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다.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태준이 홀로 안으로 들어섰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은 마치 분노를 형상화한 조각상 같았다. 회장님, 여기까지 행차하시다니 영광입니다. 최민호가 박수를 치며 그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JK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가치가 있었습니까? 최민호,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태준의 목소리는 바닥을 긁는 듯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민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름을 입에 올렸다. 윤서아, 그 여자도 당신처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지. 회사를 위한 내 노력을 더러운 비리인 것처럼 취급했어. 내 앞길을 막으려 했단 말이야. 그것은 자백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심장이 기억하는 그날 밤의 공포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네가 죽인 거냐? 태준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최민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가 죽였어 그날 밤. 그 여자는 내 비리 장부를 손에 넣고 당신에게 가려던 참이었지. 차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좀 커졌을 뿐이야. 그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2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서아와 차 안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분노에 찬 그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다가오던 트럭 쪽으로 차를 돌진시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사고 직전 차에서 빠져나와 죽어가는 서아를 뒤로 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까지. 사고가 아니었어. 내 선택이었지. 언제나처럼. 내 앞길을 막는 건 뭐든지 지워버려야 했으니까. 그의 잔인한 고백을 듣는 동안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자신의 눈물이 아니었다. 2년 전 차갑고 어두운 차 안에서 홀로 죽어가야 했던 한 여자의 마지막 슬픔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심장을 통해 그녀의 온몸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강태준. 최민호가 자신의 최종 목표를 밝혔다. 그가 내민 것은 태준의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이번 비자금 스캔들의 모든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였다. 여기에 서명해. 그럼 저 여자는 살려줄 수도 있지. 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꿈깨. 최민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연극을 할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품 안에서 차갑게 빛나는 칼을 꺼내들었다. 그의 목표는 태준이 아니었다. 모든 문제의 근원, 그는 천천히 유래계로 다가갔다. 이 심장만 없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는데 여기서 끝내주지. 내 가슴에서 그 여자의 마지막 흔적을 도려내 주마. 최민호가 유라를 향해 칼을 든 팔을 치켜드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태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날아갔다. 유라를 지키는 것, 안 돼. 그는 절규하며 유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푹.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호의 칼날이 태준의 어깨 깊숙이 박혔다.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태준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는 쓰러지면서도 오직 눈앞의 여자가 무사한지만을 확인했다. 그의 눈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유라의 얼굴만을 담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아의 흔적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에 질려 있지만 살아있는 한 사람, 한유라만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손을 들어 떨리는 그녀의 뺨을 감쌌다. 괜찮아. 유라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도. 한유라 씨도 아닌 바로 그녀의 이름. 유라를. 그것은 그의 영혼이 선택한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선택한 사랑이었다. 과거의 망령을 완전히 떨쳐내고 현재의 사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순간의 증명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수십 개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태준이 쓰러지기 직전 눌렀던 비상신호가 작동한 것이다. 육중한 철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김비서의 보안팀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갑작스러운 경찰의 등장에 넋이 나간 최민호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유라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을 끌어안은 채 쓰러져가는 태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그의 피가 그녀의 옷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의 애틋한 목소리와 오직 자신만을 담고 있던 그의 눈빛이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지고 있었다. 시간은 배창고의 핏빛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묵묵히 흘러갔다. 강태준이 실려간 병원의 VIP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조심스러운 온기가 감돌았다. 태준의 어깨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가 의식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을 지키고 있던 한유라의 지친 얼굴이었다. 유라는 그가 깨어난 며칠 동안 거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그가 먹을 과일을 깎았고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말없이 지켜보았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최민호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태준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녹취록은 최민호의 모든 죄악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윤서아 살인 교사 혐의, 사보타주 및 업무 방해, 그리고 그가 태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액의 비자금 횡령까지.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벗겨졌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만이 남아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JK그룹을 흔들었던 스캔들은 정의의 승리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잠잠해졌고 주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모든 외부의 폭풍이 잦아들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을 수놓는 병실 안에서 태주는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임을 알았다. 처음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때보다 선명했다. 서아의 심장 때문에 당신을 찾았소. 그는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시작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내 세상은 2년 전에 멈춰 있었고 나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지. 당신을 그저 과거를 담은 그릇으로만 봤었소.
유라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르 떨렸다. 하지만 틀렸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을 알아갈수록 서아의 그림자는 점점 희미해졌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당신의 재능, 그리고 상처 입은 나를 보듬어주던 당신의 그 마음. 내가 사랑하게 된 건 서아의 심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 한유라라는 사람이었소. 그날 창고에서 만약 당신을 잃는다면 내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질 거라는 걸 깨달았지. 그의 진솔한 고백에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른 한 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가슴 위에 얹었다. 이 심장은 서아 씨의 것이었을지 몰라요. 저에게 생명을 주었고, 저에게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 안에서 회장님을 향해 뛰기 시작한 감정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회장님의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팠고, 회장님의 작은 미소에 기뻤던 건 바로 저 한유라였어요. 그녀의 대답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따뜻하게 그의 심장에 가 닿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비로소 하나의 진심으로 마주섰다. 몇 주 후, 태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가 퇴원한 첫날, 두 사람이 함께 향한 곳은 윤서아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추모공원이었다. 태주는 하얀 프리지아 꽃다발을 그녀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첫 만남을 상징했던 그 꽃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는 나직이 서아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율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했다. 서아야,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당신을 놓아주려고 해. 모든 기억들. 고마웠어.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마지막 말을 하며 곁에 서 있는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미련이나 슬픔이 아닌 따뜻한 감사와 현재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슴속 심장이 처음으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닌 평온한 고동을 울리고 있었다.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진실의 순간이라는 이름의 향수는 기적의 향수라는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함께 성공적으로 출시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닌 진실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한유라는 더 이상 가난한 무명씨가 아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진 실력 있는 조향사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어느 맑은 날 새벽, 두 사람은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서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며 새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이제 뭘 하고 싶소?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유라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회장님이랑 그냥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하고 싶어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잡고 길거리도 걷고. 그녀의 소박한 소원에 태준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늘 한 점 없는 눈부시게 행복한 미소였다. 그러지, 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배경으로 그녀에게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비극적인 과거 위에 세워진 입맞춤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심장이 기억하는 슬픈 운명은 끝이 났고 두 사람의 영혼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찬란한 새벽의 빛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